낙동군을 가로지르는 낙동강은 본래 온화하고 너그러워 그물질로 살아가는 수많은 어부 가족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이곳 강변 마을 사람들의 삶은 동틀역 그물을 던지고 해질녘 고기를 걷어올리는 강의 물결을 따라 조용히 흘러갔다. 40년 넘게 이 강과 함께해온 늙은 어부방 노인 또한 그 평온한 삶의 일부였다. 그에게 강은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 오랜 친구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는 강이 모든 물길, 모든 소용돌이, 모든 모래톱을 손금 보듯 훤히 꿰고 있었다. 그러나 2025년 6월 10일 어느 여름날 아침 그 오랜 친구는 박노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선물을 건넸다. 여느 때처럼 박노인의 작은 배는 이른 새벽 안개를 가르며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그날의 마지막 그물을 걷어올리는 중이었다. 큼직한 물고기가 많을 것이라 믿는 꽤 깊은 웅덩이에 던져둔 그물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물은 이상할 만큼 묵직했다. 그는 큰 고기 때라도 걸렸나 싶어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핏줄이 선 두 팔에 온 힘을 다해 꿈틀거리며 그물을 끌어올렸다. 그물은 서서히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퍼덕이는 물고기들이 아니었다. 대신 물이끼와 썩은 나뭇가지가 뒤엉킨 혼돈 속에 길고 희끄무레하며 기이한 형체의 무언가가 그물코에 단단히 얽혀 있었다. 위로 끌어올릴수록 그 형체는 더욱 선명해졌다. 그리고 그물의 절반쯤을 배 위로 끌어올렸을 때 박노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것은 사람의 뼈였다. 물속에 너무 오래 잠겨 있어 짙은 갈색으로 변한 유골은 미끌미끌한 물이끼로 뒤덮여 있었다. 기괴하게 웅크린 자세로 그물에 단단히 감겨 있었고 더 끔찍한 것은 유골의 다리 부분에 썩어가는 밧줄로 단단히 묶여있는 커다란 돌덩이, 예전에 곡식을 가는 데 쓰던 맷돌이었다. 평생을 파도와 싸우며 살아온 강인한 늙은 어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는 부들부들 떨며 그물을 놓고 배끝까지 뒷걸음질 쳤다. 공포에 질린 두 눈은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 사이에서 조용히 누워있는 유골에 고정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익사사고가 아니었다. 저 맷돌은 강물이 오랫동안 숨겨온 끔찍한 범죄의 말없는 증거였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박노인은 서둘러 엔진 시동을 걸어 뱃머리를 강가로 돌렸다. 그는 차마 유골을 그물에서 풀어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둔 채 가장 가까운 파출소로 한달음에 달려가 신고했다. 한 어부가 강 밑에서 돌에 묶인 유골을 건져 올렸다는 소식은 온 동네를 충격에 빠뜨렸다. 날카로움과 복잡한 사건 해결 경험으로 유명한 한 지역 경정의 지휘 아래 낙동경찰서 인력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다. 박노인의 배는 강가로 옮겨져 검식의 중심이 되었다. 법의학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유골을 그물에서 분리했다. 다리에 묶인 맷돌은 무게가 30kg이 넘어 성인 한 명을 깊은 강바닥으로 가라앉히고 다시 떠오르지 못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것은 시신을 유기한 살인 사건입니다. 한 경정의 목소리는 낮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범인은 매우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만약 박 선생님의 그물이 우연히 걸리지 않았다면 이 비밀은 영원히 강바닥에 묻혀 있었을 겁니다. 현장에서 즉시 1차 검식이 진행되었다. 골반과 두개골 구조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50대에서 60대 사이의 남성으로 추정했다. 뼈의 부패와 석회화 정도를 근거로 사망 시점은 약 5년 전으로 특정되었다. 또한 뼈에는 베이거나 맞은 흔적 같은 외력의 흔적이 없었다. 이는 피해자가 시신으로 유기되기 전 독살이나 질식 같은 다른 방법으로 살해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5년 전 살인사건 피해자는 중년 남성 신분증이나 다른 유류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팀에게 주어진 첫 번째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는 바로 이 유골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었다. 신원이 없으면 모든 수사 방향은 막다른 길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수사가 시작되었다. 한 지역 경정은 잇따라 명령을 내렸다. 한 팀은 낙동군과 인근 지역에 지난 7년간 실종된 모든 남성의 기록을 전수조사하여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대조하는 임무를 맡았다. 다른 팀은 주민들 특히 강가에 오래 산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 5년 전 특이한 사건이나 갑자기 사라진 남성에 대한 기억이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났지만 수확은 미미했다. 수십 건의 실종 사건 파일이 검토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특징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찾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러 집을 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변마을 주민들 역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5년은 너무나 많은 기억을 지워버리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 사건은 피해자의 시신이 깊은 강물에 잠겼던 것처럼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한경정은 사무실에 앉아 머리가 터질 듯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유골 사진을 보며 한 가지 질문을 되뇌었다. 왜 아무도 이런 남자가 실종되었다고 신고하지 않았을까? 한 남편, 한 아버지가 아무도 찾지 않은 채 인생에서 사라질 수는 없다. 혹시 피해자의 가족이 이곳에 살지 않는 것일까? 수사 범위를 넓혀 그는 인접한 모든 도의 기록을 검토하되 가족이 제공한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인 실종, 신고에 주목하라고 지시했다. 어쩌면 범인이 바로 피해자의 가족일지도 모른다. 그의 명령은 새롭고 험난하지만 이름 없는 유골과 원한 서린 맷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을 유일한 희망의 빗줄기인 새로운 수사 방향을 열었다. 이름 없는 유골의 신원을 찾는 것은 마치 바다에서 반을 찾기와 같았다. 수사관들은 인근 도에서 온 방대한 양의 서류와 씨름해야 했다. 누렇게 바른 종이 한 장 한 장에 한 사람의 운명 한 편의 비극이 숨어 있을 수 있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잃지 않은 정보를 찾을 희망은 점점 멀어지는 듯했다. 형사들의 눈에는 피로와 약간의 좌절감이 역력했다. 그들은 수백 건의 사건을 검토했지만 모두 막다른 길이었다. 어느 늦은 밤 사무실에 종이 넘기는 소리와 키보드 소리만 남았을 때 점지만 꼼꼼하고 끈기 있기로 유명한 안민준 경위는 인접한 도의 한 산골군에서 마지막으로 보내온 서류, 뭉치를 마저 살펴보기로 했다. 그는 눈이 거의 감길 정도로 서류를 읽었지만 한 줄 한 줄에 집중하려 애썼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끈기가 보답을 받았다. 그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한 서류에서 멈춰섰다. 그것은 2020년 5월 15일 군 경찰서에 접수된 손으로 쓴 실종 신고서였다. 실종자는 최상현 55세 지역의 작은 농산물 가게 주인이었다. 나이와 실종 시기에 대한 모든 정보가 법의학팀의 유골에 대한 소견과 놀랍도록 일치했다. 안경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신고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최상현의 외아들 최민준이었다. 민준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아버지는 가족 간의 사소한 다툼 끝에 갑자기 집을 나갔다고 했다. 최상현은 머리 좀 식히고 오겠다, 곧 돌아오겠다는 내용의 쪽지만 급히 남겼다고 한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아버지가 연락이 없자 민준은 걱정이 되어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서류는 아주 평범해 보였고 흔히 볼 수 있는 가족 이야기였다. 하지만 안경희가 페이지 끝에 빨간 볼펜으로 쓰인 메모를 자세히 읽었을 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그를 벌떡 일어나게 했고 모든 졸음이 사라졌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자신의 관찰을 꼼꼼히 기록해 두었던 것이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상자 최민준은 다소 이상한 심리 상태로 신고하러 옴다. 아버지를 걱정한다고 말은 하지만 태도는 어딘가 무관심하고 냉담함. 질문에는 막힘없이 대답하지만 감정 표현이 거의 없음. 피해자의 재혼한 아내인 이서연 26세는 의부사들이 신고하러 올 때 동행하지 않음. 아니,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약 3개월 후 서류에 추가된 두 번째 메모는 더욱 의심스러웠다. 정보 업데이트를 위해 최민준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옴. 담당 경찰관이 자택 주소로 찾아갔으나 이웃들 말에 따르면 최민준과 이서연은 약 1개월 전 집과 가게를 모두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고 함.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름. 친척 친구들과의 모든 연락도 끊김. 안경희는 메모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아버지가 방금 의문스럽게 실종되었는데 외아들과 젊은 아내는 남아서 걱정하며 찾기는커녕 서둘러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행동은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의심스러웠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가족의 행동이 아니라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자들의 행동처럼 보였다. 그는 즉시 서류를 들고 한 지역 경정에게 보고했다. 고요한 밤 수사팀 전원이 긴급 회의에 소집되었다. 새로운 정보가 테이블 위에 놓이자 회의실의 공기는 극도로 긴장되었다. 강 및 유골을 둘러싼 미스터리의 장막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는 듯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우리의 피해자일 겁니다. 한경정은 서류에 첨부된 최상현의 낡은 증명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그의 실종은 아들이 진술한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수사관이 의견을 냈다. 아들과 젊은
아내의 도주 행각은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최상현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관련이 있는 정도가 아니야. 한경정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을 끊었다. 그들의 행동은 사전 계획을 보여준다. 최민준이 실종 신고를 한 것은 아버지를 걱정해서가 아니야. 그는 알리바이를 만들고 정부와 이웃의 눈을 속이기 위한 연극을 한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가 스스로 집을 나갔다고 믿게 만들고 싶었던 거지. 그 위장막을 만든 후 그와 그의 계모는 유유히 모든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다. 이 사건은 더 이상 의문의 실종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매우 정교하게 은폐된 조직적인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다. 수사팀 전원이 지휘관의 판단에 동의했다. 사건의 매듭은 찾았지만 이 매듭을 푸는 것은 거대한 도전이었다. 범인들은 도망치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신분을 만들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망망대해 같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찾아내는 것은 바늘 찾기와 다름없었다. 한경정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다음 수사 방향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료했다. 즉시 최상현 가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재확인하고 당장 한 팀을 그들의 옛 주소로 보내시오. 나는 동지들이 이웃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리 먼 친척이라도 모두와 이야기하길 바라오. 나는 이 가족에 대한 모든 것, 특히 최상현과 아들 최민준, 그리고 젊은 아내 이서연 사이의 실제 관계를 알고 싶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은 최민준과 이서연이 5년 전에 남겼을지 모를 모든 디지털 흔적을 추적하는 데 집중하시오. 은행 계좌, 옛 전화번호, 희박한 희망이라도 무엇이든 시도해야 하오. 우리의 임무는 이제 단순한 살인사건 조사가 아니라 도주 중인 2명의 용의자를 추적하는 것이오. 그들은 더 이상 피해자의 가족이 아니라 제1순위 용의자들이오.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모두가 수사가 훨씬 더 힘들고 치열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이해했다. 강밑 유골 사건은 공식적으로 이름과 과거를 갖게 되었다. 피해자는 최상현, 그리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그의 가장 사랑하는 두 가족이었다. 과거의 유령들을 쫓는 추격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용의자 최민준과 이서연을 쫓는 추격이 시작되었다. 모든 흔적을 지울 5년이라는 시간을 가진 유령들을 쫓는 추격이었다. 노련한 형사들로 구성된 한 팀은 과거의 남은 기억 조각이라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최상현 가족이 살았던 작은 마을로 즉시 향했다. 5년이 지난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다. 최상현의 옛집은 새 주인을 만났고 예전의 농산물 가게도 이름이 바뀌었다. 모든 것이 시간의 먼지에 덮인 듯했다. 하지만 시간이 결코 지울 수 없는 것들도 있었다. 그것은 바로 소문 깊은 밤. 사람들이 서로에게 속삭이는 이야기들이었다. 형사들은 최상현 가족의 변고를 목격했던 옛 이웃들과 대화하며 일을 시작했다. 그러자 부적절한 관계, 음모, 그리고 탐욕에 대한 그림이 점차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것들은 계모와 의부사들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형사님, 골목 어귀에서 가게를 하는 한 할머니가 속삭이듯 말했다. 나이도 비슷하고 그 민준이란 놈은 말솜씨도 좋았지. 서연이는 예쁘고 끼가 넘쳤고 상현이 양반은 순진해서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만 하느라 뭘 알았겠어. 아들놈을 철석같이 믿었고 젊은 마누라는 끔찍이 아꼈지. 그 양반이 집을 비울 때마다 민준이가 서연이 방을 들락거렸어. 서로 쳐다보는 눈빛이 아주 끈적끈적했다니까. 우리 눈을 속일 순 없지. 가까이 있는 집에 불이 붙는 법 아니겠어. 최상현의 농산물 가게에서 일했던 한 남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그는 최상현이 실종되기 몇 주 전 세 사람 사이에 벌어진 격렬한 말다툼을 들었다고 했다.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상현이 양반이 뭔가를 알아챈 것 같았어요. 어렴풋이 폐륜이니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라고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아주 살벌했죠. 그러다 갑자기 상현이 양반이 사라진 거예요.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민준이는 아버지가 화가 나서 머리 식히러 갔다고 했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이웃들의 증언은 수사팀의 가설을 더욱 굳건하게 뒷받침했다. 범행 동기는 명확해졌다. 발각된 폐륜적인 사랑, 그리고 최상현이 평생 힘들여 이룬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는 탐욕이었다. 현장 수사팀이 귀중한 정보를 수집하는 동안 본부의 디지털 포렌식 팀은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5년은 디지털 세계에서 너무나 긴 시간이었다. 최민준과 이서연의 모든 은행 계좌는
그들이 도주한 직후 모두 인출되고 해지되었다. 옛 전화번호들은 모두 없는 번호가 되어 있었다. 인터넷상의 그들의 흔적은 마치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매우 희박하지만 다른 방향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다. 바로 이서연의 친척 관계를 추적하는 것이었다. 며칠간의 선별과 연락 끝에 마침내 그들은 다른 도에 살고 있는 이서연의 먼 이모를 찾아냈다. 처음에는 그 여성이 매우 꺼려하며 협조하지 않으려 했지만 수사관들의 끈질긴 설득 끝에 마침내 귀중한 정보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약 4년여 전 서연에게서 짧은 전화를 한 통 받았다고 했다. 서연은 낯선 번호로 전화해 간단히 안부를 묻고는 남편과 함께 남쪽에서 과일 장사를 하며 잘 살고 있다고 말했다. 서연은 이모에게 이 전화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이모는 조카를 가엾게 여겨 지금까지 비밀을 지켜왔다고 했다. 그 전화번호는 이미 해지되었지만 디지털 포렌식 팀에게는 그것이 바로 황금 열쇠였다. 그들은 즉시 통신사에 해당 번호의 통화 기록 제공을 요청했고 결과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 전화번호는 짧은 사용기간 동안 서부의 한 산간 지역에 있는 기지국에서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냈다. 그곳은 드넓은 사과 농장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이 정보는 서연이 말한 과일 장사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마침내 두 늙은 여우의 위치가 좁혀졌다. 한 지역 경정이 직접 이끄는 최정예 형사들로 구성된 특별팀이 비밀리에 남쪽으로 향했다. 최민준과 이서연은 5년간 경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다. 어떤 움직임이라도 그들을 놀라게 해 다시 도망치게 할 수 있었다. 팀은 질 좋은 사과를 찾는 상인으로 위장했다. 이 위장 덕분에 그들은 의심을 사지 않고 외딴 시골 지역 깊숙이 들어가 현지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었다. 그들은 농장을 옮겨다니며 매매 이야기를 하는 척하면서 연락이 끊긴 옛 사업 파트너를 찾는 척. 최민준과 이서연의 옛 사진을 슬쩍 내밀었다. 며칠간의 헛된 수색 끝에 피로가 역력해질 무렵 마침내 행운이 그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면 소재지의 작은 카페에서 한 농부가 사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 민준이 부부 아니오.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 맞네. 4년 전에 북쪽에서 와서 저기 7번 언덕을 샀지. 그 부부 참 대단해. 민둥산을 아주 무성한 사과밭으로 만들었거든. 선남선녀가 경제관념도 뛰어나고 다만 좀 폐쇄적으로 살아서 이웃과 교류는 별로 없었지. 형사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몇 주간 이어진 추격전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그들은 두 여우의 소굴을 찾아냈다.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 후 팀은 서둘러 행동하지 않고 조용히 철수하여 본부에 보고하고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다음 날 오후 경찰 번호판이 없는 마치 공사장 차량처럼 보이는 픽업 트럭 한 대가 붉은 흙먼지를 날리며 7번 언덕을 향해 천천히 굴러갔다. 차는 안전거리를 두고 멈췄다. 한 지역 경정과 동료들이 차에서 내렸다. 그들의 시선은 푸른 과수원 한가운데에 자리한 번듯한 집을 향했다. 멀리 한 여자가 아이와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평화롭고 행복한 삶, 그 모든 것은 천인공노할 범죄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과거의 유령들이 마침내 찾아왔다. 대면은 사과 과수원 한가운데에 지어진 번듯한 집 거실에서 이루어졌다. 농장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도는 것과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한 지역 경정과 수사관들 앞에선 최민주는 처음의 충격에서 벗어나 금세 평정을 되찾았고 심지어는 다소 냉담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는 이제 30대에 가까운 세상 물정에 밝고 단단해 보이는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의 옆에 앉은 이서연은 극도로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두 손을 계속 비비고 있었다. 그들의 네 살배기 아들은 낯선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쳐다보며 이따금 엄마의 손을 잡아당겼다. 한경정은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북쪽 지방 경찰청에서 왔습니다. 몇 주 전 강 밑에서 유골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는 그것이 당신의 아버지 최상현 씨라고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최민주는 눈썹만 치켜올리며 놀라움과 비통함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세상에, 그럼 아버지가 정말로 변을 당하셨단 말입니까? 그는 연극적인 제스처로 얼굴을 감쌌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믿을 수가 없군요. 몇 년 전 사업 문제로 저와 다툰 후에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신고도 하고 사방으로 찾아다녔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어딘가에 은둔하며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비통한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옆에 앉은 이소연은 핏기 없는 얼굴로 고개만 숙인 채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다. 확실한 확인을 위해 비교 DNA 감식을 위해 당신의 샘플이 필요합니다. 한경정은 최민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형사님들. 최민준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대답했다.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협조하겠습니다. 부디 제 아버지를 해친 자가 누구인지 꼭 밝혀주십시오. 최민준의 협조적인 태도와 연기는 거의 완벽했다. 법의학 전문가가 신속하게 최민준의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했다. 일이 끝나자 수사팀은 즉시 떠났고 뒤에는 거짓된 혼란에 빠진 가족만이 남았다. 돌아오는 길에 한 젊은 수사관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자의 태도가 매우 성실해 보입니다, 경정님. 혹시 우리가 착각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한경정은 고개를 저으며 차창 밖 먼 곳을 바라보았다. 너무 완벽한 연극이야. 5년 동안 아버지 소식을 모르던 진짜 아들이라면 비보를 듣고 저렇게 침착할 수 없어. 그의 침착함이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이야. 그는 자신의 범죄가 5년 전 강바닥에 묻혔다고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는 우리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수사팀은 그날 밤 바로 DNA 샘플을 가지고 본청으로 복귀했다. 감식은 최우선으로 긴급하게 진행되었고 불과 이틀 후 최종 결론이 한지혁 경정의 책상 위에 놓였다. 유골과 최민준의 DNA는 완벽하게 일치했다. 피해자는 바로 최상현이었다. 실종 사건은 이제 공식적으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다. 피해자와 주범이 모두 특정되었다. 한경정은 최종 사건 해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긴급 사건 회의를 소집했다. 커다란 화이트보드에 그는 사건의 모든 논리적 고리들을 연결하기 시작했다. 첫째 동기, 그가 말했다. 피해자의 옛 동네에 파견된 형사들이 최민준과 계모 이서연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웃들은 여러 차례 두 사람의 지나치게 다정한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방해물을 제거하고 자유롭게 함께 있기 위한 전형적인 살인 동기입니다. 둘째 행동, 그가 계속했다. 최상현이 실종된 직후 최민준과 이서연은 서둘러 집과 재산을 모두 팔고 도주했습니다. 이것은 실종된 가족을 걱하며 찾는 가족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흔적을 지우고 과거로부터 도망치려는 범죄자들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들의 현재 생활입니다. 그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한 새 삶을 꾸렸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부적절한 관계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음을 확증합니다. 이 모든 논리는 단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민준과 이서연이 함께 최상현을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그들의 자백을 받아내느냐였다. 현재 증거는 무게감이 있지만 대부분 추론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날을 대비해 5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고 쉽게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최민준이 주범이야. 한경정은 두 용의자의 심리를 분석했다. 그는 냉정하고 계산적이며 쉽게 무너지지 않을 놈이다. 그를 신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서연은 다르다. 그녀는 이 죄책감을 안고 5년을 살았다. 남편을 죽인 아내 의부사들과 간통한 계모, 그리고 이제는 그 죄악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는 부담감. 그녀의 심리는 최민준처럼 강할 수 없다. 그녀가 가장 약한 굴이다. 그 여자의 심리를 직접 겨냥하는 대담한 계획이 세워졌다. 그들은 말이나 논리적 증거로 대질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천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바로 벌거벗은 끔찍한 진실. 한경정은 전화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법의학팀의 피해자 최상현의 유고를 조심스럽게 봉인하고 차량을 준비하라고 요청하시오. 내일 우리는 다시 서부로 돌아간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젊은 수사관들을 소름 돋게 하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우리는 최상현 씨를 그의 새 가족에게 데려다 줄 것이다. 법의학팀의 특수 차량을 포함한 특별 차량 행렬이 밤중에 조용히 경찰청을 떠나 남쪽으로 긴 여정을 시작했다. 그 차 안에는 커다란 증거물 상자가 실려 있었다. 5년간 차가운 강바닥에 누워있던 비운의 아버지의 유골은 이제 아들과 아내의 죄악을 폭로할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될 참이었다. 다음 날 오후 수사팀의 차량 행렬은 다시 한번 7번 언덕의 사과농장으로 돌아왔다. 나뭇잎 사이로 스치는 바람소리와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리는 풍경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과거로부터 돌아온 유령에 의해 곧 산산조각 얇은 껍질에 불과했다. 익숙한 차들을 보자 최민준이 집에서 뛰쳐나왔다. 이번에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침착함은 없고 분노와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이서연은 문 뒤에 숨어 창백한 얼굴과 공황에 찬 눈빛을 하고 있었다. 여긴 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최민준이 으르렁거렸다. 우리는 협조했고 DNA 샘플도 제공했습니다. 대체 뭘 더 원하시는 겁니까? 한경정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고 함께 온 2명의 법의학팀 직원에게 손짓했다. 그들은 길고 큰 금속 증거물 상자를 거실 한가운데로 옮겨와 바닥에 쿵소리를 내며 내려놓았다. 의문의 상자가 나타나자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는 듯했다. 최민주는 상자를 보았다가 다시 한경정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게 뭡니까? 영장도 없이 이런 물건을 우리 집에 들일 권리는 없습니다. 한경정은 최민준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이서연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가 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떨고 있는 여인의 심장을 망치로 두드리듯 한자 한자 말했다. 이서연 씨, 우리는 더 이상 말로 당신과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옛 지인을 돌려주러 왔습니다. 그가 턱짓으로 신호하자 2 법의학팀 직원이 즉시 잠금 장치를 풀고 상자 뚜껑을 들어 올렸다. 안에는 검은 비닐 시트 위에 전문가들이 원래 형태로 재조립한 온전한 사람의 뼈 한 구가 있었다. 깊고 텅 빈 2 눈구멍이 뚫린 짙은 갈색의 두개골은 마치 자신의 옛 아내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듯했다. 유골 옆에는 함께 인양된 맷돌과 썩은 밧줄 조각이 놓여 있었다. 벌거벗고 끔찍하며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최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그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이서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5년간 죄책감 속에서 살고 5년간 악몽에 시달리고 5년간 끔찍한 비밀을 숨겨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으아! 그녀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넘어졌고 공포에 질려 크게 뜬 눈으로 한 손은 유골을 가리키고 다른 한 손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보지마, 날 보지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저놈이야. 민준이가 시켰어요.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극도의 공황 상태에서 이서연은 울부짖으며 절망 속에서 모든 범죄를 자백했다. 5년간 쌓아올린 거짓의 벽이 단 한순간에 무너졌다. 최민준이 달려가 서연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형사들이 즉시 그를 제압했다. 그는 그저 아내이자 공범이 둘의 범죄를 스스로 폭로하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서연의 흐느끼는 자백을 통해 5년 전의 끔찍한 이야기가 모두 재구성되었다. 그것은 폐륜적인 사랑과 죄악에 대한 비극적인 이야기였다. 사랑 없는 늙은 남편과의 결혼 생활 속에서 서연은 젊고 잘생기고 말솜씨 좋은 의부사들의 유혹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들은 불나방처럼 서로에게 뛰어들었다. 부적절한 관계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멈추는 대신 자유롭게 함께 있고 최상현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심했다. 운명의 그날 밤, 서연이 직접 강력한 독극물, 최민준이 불법적인 경로로 구해온 무색무취의 약을 갈아 최상현이 매일 밤 잠들기 전 마시던 약주에 탔다. 최상현이 죽은 것을 확인한 후 그들은 한밤중까지 기다렸다. 그들은 함께 시신을 마당으로 끌고 가 맷돌을 밧줄로 피해자의 다리에 단단히 묶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평소 농산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던 가족의 작은 트럭으로 시신을 옮겼다. 그들은 밤새 100km 이상을 운전하여 다른 도의 경계를 넘어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외딴 다리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함께 시신을 들어 거센 물살 속으로 밀어 넣으며 그들의 비밀이 영원히 강물에 묻힐 것이라 믿었다. 다음 날 최민주는 아버지 실종 신고 연극을 하고 서연과 함께 서둘러 집과 재산을 모두 팔고 남쪽으로 도주를 시작했다. 서연의 자백은 모두 녹음 및 녹화되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 최민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아내의 자백 앞에서 보인 침묵과 망연자실한 표정은 그 자체로 인정이었다. 한경정은 2 사람의 체포를 명령했다. 차가운 수갑이 최민준과 이서연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들의 니살배기 아들은 혼란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농장의 평화로운 공간을 갈기갈기 찢는 듯했다. 한 세대의 죄악은 처벌받았지만 죄 없는 다른 한 세대는 비극적인 결과를 감당하기 시작해야 했다. 이후 열린 재판은 여론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명백한 증거와 완전한 자백으로 최민준과 이서연은 모두 극도로 잔인한 조직적 살인죄에 대해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사형.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그것이 남긴 고통스러운 질문들은 영원히 남았다. 그것은 죄악된 욕망, 인륜과 도덕에 반하는 맹목적인 열정이 가진 파괴력에 대한 끔찍한 교훈이었다. 부적절한 사랑과 탐욕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를, 아내는 남편을 해쳤다. 그들은 죽은 자의 무덤 위에 새로운 행복을 건설할 수 있다고, 시간과 거리가 모든 것을 묻어줄 것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죄는 숨길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의는 반드시 찾아온다. 비록 그것이 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끝에 깊은 강바닥에서 솟아올라야 할지라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는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계신 곳 어디에서든 모두가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나누고 싶은 특별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와 함께 읽고 공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